소유와 기술 모두를 끊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미국이 반도체에 적용하는 제재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였습니다. CSIS라고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가 있죠. 거기서 바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은 좀 충격적인데요. 미국이 태평양에서 힘을 잃을 거다. 반도체나 뭐 우리가 만드는 핸드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문제인 게 아니라 미 군 최첨단 시스템에 다 들어갑니다.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서 시대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히토류라고 그게 불가능하진 않겠죠. 중국이 꺼낸 히토류 제재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중국이 꺼낸 히토류 제재는요,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최강의 카드를 꺼낸 겁니다. 중국은 히토류 생산량의 70%, 그 다음에 유통의 90%, 뭐 정제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90%를 잡고 있는 절대 강국인데요. 왜 히토류 통제를 지금에서야 꺼냈냐? 이거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미국이 무엇을 했길래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냈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미국이요, 상무부에서 하는 50% 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에서 이런 기업들하고는 거래하지 말라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회사들이 지분의 50%를 가진 회사도 우리가 똑같이 이제 제재를 하고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전까지 그 제재의 룰은요, 재무부에만 적용됐습니다. 재무부는 뭐냐? 돈줄을 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나 미국에 해가 되거나 아니면 범죄 집단에서 돈을 끊는 데까지는 중국이 그래, 그러면 그거는 니들 돈이고 달러를 끊는 거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상무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소유와 기술 모두를 끊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레드라인을 넘었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꺼내든 게 히토류 제재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히토류 제재를 어떻게 하느냐, 미국이 반도체에 적용하는 제재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였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중국에 못 팔게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는 우리 허락받고 팔아야 돼 라고 하죠. 그리고 최고급 못 팔게 하죠. 그러면 중국은 히토류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 히토류에 들어간 제품 우리 허락받고 팔아야 돼. 0.01g이라도 들어있으면 우리 허락받고 팔아 라고 하는 식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팔고 말고는 우리가 결정해. 미국이 반도체 하는 거랑 똑같은 걸 한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중간에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 기술이나 장비를 똑같이 이제 미국이 팔라 말라를 뭐 ASML이나 이렇게 말하듯이 중국이 똑같이 히토류 정제 기술이나 앞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도 우리 허락 없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못 팔아 라고 한 게 히토리움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미국이 가장 크게 쓸 수 있는 반도체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니까 중국도 참다 이번엔 히토리움 가지고 꺼내든 건데요. 그 말은 지금까지는 중국이 반도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미국의 수세에 몰려 있었다면 이제 중국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과 한번 정면으로 붙어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히토류 제재는 실제로 미국에 얼마나 위협이 되나요? 이 중국의 히토류 제재가 나온 이후에 CSIS라고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가 있죠. 거기서 바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은 좀 충격적인데요. 미국이 태평양에서 힘을 잃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CSIS는요, 미국에서도 약간 중도적인 성향, 물론 뭐 약간 민주당 쪽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중도적인 성향의 대규모 싱크탱크로 불리는데요. 이 중국의 히토류 제재를 굉장히 심각하게 본 겁니다. 왜냐, 이 히토류는요, 단순히 산업에만 쓰고 반도체나 뭐 우리가 만드는 핸드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문제인 게 아니라 미 군 최첨단 시스템에 다 들어갑니다. F-35부터 시작해서 최첨단 전략 잠수함, 항공모함 만들 때까지 다 들어가고요. 점점 무기가 고도화되면서 연평균 미 군의 히토류 사용량이 20%씩 늘어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히토류가 지금 필요로 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중국이 수도꼭지를 잠궈버린다? 그럼 미국은 더 이상 무기를 만들 수가 없고요. 제일 큰 문제는 그런 첨단 무기들 중에 해군이 쓰는 무기들을 가장 못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힘이 뭡니까? 전 세계를 나눠서 항공모함이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지구 끝까지 투사할 수 있다는 건데, 그 CSIS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서태평양에서 우위,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 서태평양은 한국과 이게 동아시아가 되겠죠. 우위를 중국에게 우리가
이긴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 히토류를 가지고 최첨단 무기를 계속 발전시키고 만들 텐데 우리가 끊으면 못 만든다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미국의 패권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한 거의 배경은 여기에 있는 거죠. 단순히 산업이 아니라 미국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라는 게 있는 겁니다. 미국은 호주, 일본 등과 히토류 동맹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실효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이 되게 급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히토류가 어디에 많으냐? 중국에 한 4천만 톤 정도가 있고요. 미국에는 한 190만 톤 정도밖에 없대요. 뭐 어디 보면 뭐 히토류를 만드는데 히토류 1kg을 만들려면 999kg의 뭐 산업 폐기물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선진국에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막 2차 대전이나 큰 전쟁이 일어나서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여러 규제들 때문에 선진국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미국이 이거를 하루 이틀 안 게 아니에요. 바이든 정부 때도 이 히토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전부터도 노력을 했죠. 다 실패했어요. 왜냐? 광산을 만들기도 어려웠고요. 뭐 바이든 정부 때 모잠비크나 이런 아프리카 광산에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제대로 된 게 없고 심지어 어떤 광산은 제대로 투자해가지고 성공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다음 해인가요? 반군이 점령해가지고 그나마도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히토류라는 게요. 사실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뭐 누구나 히토류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뭐 개발해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환경 문제나 이런 게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국가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땅도 없고 하려면 땅덩이가 넓은 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나라들도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그 나라에 그렇게 개발했다고 하면 인디언 부족에서 들고 일어나면 제대로 할 수도 없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사용량은 점점 늘어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갭을 빨리 채우기가 쉽지 않다. 우리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는 걸 보십시오. 2018년부터 미국이 전면적인,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죠. 전면적인 대중 압박, 그리고 반도체 압박, 첨단 산업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중국이요. 굉장히 굴욕을 참으면서 그 자신들의 기술을 발전시켜 온 거죠. 그리고 그러다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아보면요. 정말 좀 저는 이 얘기가 사실은 숨겨져 있지만 가장 큰 충격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엔비디아 칩이나 이런 최첨단 GPU 이런 게 미국에서 중국으로 밀수되면요. 중국 세관이 그냥 다 받아들였대요. 왜냐? 우리에게 도움되는 거고 어떻게든 구해왔으니까 잘한 거지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중국 세관이 먼저 단속을 합니다. 왜냐? 우리 거 써라. 우리 것도 충분히 이 정도 성능을 낼 수 있다. 우리 기술을 믿어라. 라고 중국 엘리트층은 단순히 무슨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아니라 공학자부터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중국 공산당의 엘리트층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국같이 무한정의 자원과 무한정의 인력을 투자해가지고 반도체를 요 수준까지 아직 완전히도 아니고 요 수준까지 따라잡는데 2018년부터면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 히토리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중국의 장악력이 훨씬 더 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광산을 구하고 정제하고 이런 걸 기술을 발전시켜서 가려면 상당 기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시작한 거지 이게 무슨 본격적으로 대체가 뭐 2, 3년 안에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희망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이 아직 꺼내지 않은 대미 압박 카드가 더 남아있을 수도 있을까요? 저는 사실 히토류 카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공급망을 가장 확실하게 잡고 있는 거니까요. 미국이 여러 나라를 제재하고 수출 통제를 하면서 가장 힘이 센 이유는 달러라는 수출 통제망, 달러라는 망을 그냥 미국이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반도체나 이런 건 첨단 기술을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미국은 일단 산업과 금융 측면에서 두 개를 움켜잡을 게 있는데 이제 중국은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히토류 정도가 가장 큰 거죠. 그 외에 만약에 정말 악화된다면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솔직히 본인들에게도 큰 자해행위이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거기까지는 가진 않으리라고 보고요. 그건 저는 그렇지만 이 히토류 하나만으로도 중국이 굉장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것 가지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 난리가 나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보면 이 파워만으로도 굉장하다. 오히려 미국의 반도체를 가지고 압박하는 것보다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전 세계를 협박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이펙에서 예정된 미중 회담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미중 정상이 만난다면 그렇게 뭐 싫은 소리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났을 당시는 늘 좋았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사건이 터지는 거죠. 뭐, 그러면서 트럼프는 늘 말하죠. 나는 시진핑을 좋아하고 정말 존경하는 지도자다. 그런데 아니다. 라고 해서 늘 싸웠습니다. 우리가 좀 시간을 돌이켜서요. 2019년이죠. 당시 오사카에서 열린 G20에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이 시트 만남에서 당시만 보면 굉장히 좋았어요.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3천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거 연기하고요. 그리고 뭐 또 그 중국이 뭐 대두나 이런 것도 뭐 많이 사가겠다고 하고 해서 뭐 휴전이 되는 것처럼 해서 뭐 주식 시장도 굉장히 좋아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요. 물론 뭐 그 주식 시장은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상관없이 막 쭉 오르긴 했지만 그 당시를 보면 그렇게 말해놓고 실제로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사인돼 가는 게 2020년이었거든요. 한 1년 이상 계속 싸우다가 나 또 관세 매길래 했다가 또 왔다 갔다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보면 아직 뭐 지뢰밭이 근본적인 해결이 힘들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그러면 트럼프는 또 이렇게 할 겁니다. 러시아 돕는데 우리가 또 제재할 거야 라고 하면 러시아를 돕는 최대 세력이 중국인데 그럼 그때 또 뭐 중국에 뭘 하느니 유럽에 또 유럽을 압박해서 뭘 하게 하느니 이런 이슈들이 계속 겹쳐져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두 사람이 만나서 하고 어떤 합의가 있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확전을 좀 자제해보자 서로 상황을 관리하려는 거지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뭐 좋은 발표가 난다고 해서 거기 너무 환호를 한다든가 혹은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어쩌면 이거는 우리가 21세기의 미중 패권 전쟁은 시진핑 트럼프가 아니라도 우리가 계속 달고 가야 하는 어떤 지정학적인 지정학적 무게라고 생각하고 가야지 그게 뭐 두 사람의 담판으로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의 비히토류 연구자석 기술 개발 등의 소식이 외교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뭐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석기 시대가 돌이 모자라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 청동기 시대도 청동이 모자라서 망한 건 아니고요.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서 그 시대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히토류라고 그게 불가능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히토류를 쓰던 거를 다른 거를로 교체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 발달로 히토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는 당연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빠를 것이냐 라는 문제인데요. 저는 뭐 이 부분에 잘 모릅니다만 해외 리포트를 보면 그렇게 빠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히토류를 쓰느냐? 우리 분자 구조, 원자부터 시작해서 분자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그런 분자 구조의 그런 특성을 가진 물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 오염도 많이 일어나는데도 어떻게든 그거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대체하려면 아예 기술 전반적인 이런 부분이 아직 밑바닥에서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를 보면 진짜 쉽지가 않다. 이게 쉽게 되면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걸 끌어왔겠느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최첨단 기술이 발전되고 하면 우리도 뭐 예를 들자면 배터리도 뭐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첨단의 스텝이 있지만 실제로 쉽지 않잖아요. 핵도 원자력 발전도 핵융합으로 가면 훨씬 더 좋다고 하는데 아이디어 나왔지만 오랜 기간이 걸리고 있듯이 이런 히토류를 대체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는 물론 언젠가는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당장 이 패권 경쟁 안에서 이 리스크를 완전히 떨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가기에는 굉장한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토류가 이슈의 중심에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중요한 거는 없으면 안 된다는 의미겠죠. 그죠? 없으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도 그럴 것이고, 이제 AI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좀, 있는 당연한 거는 많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히토리 우리가 몰랐던 거, 아니면 인식을 좀 안 하고 있었던 건데, 히토리가 없이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대부분이 안 되거나 가격이 비싸질 겁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히토림이 겨우 17개의 그 원소, 뭐 란타넘 계열인가요? 그런 계열의 그 히토류, 히토가 많아요. 희귀한 원소가 아닙니다. 그냥 흙인데
흙덩어리 속에서 이제 추출하고 정제하는 게 힘들다고 해서 이걸 이제 히토라는 일본 레어스라는 말을 붙였는데 사실은 없는 나라가 별로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죠. 문제는 그것을 캐는 것과 캐서 깨끗하게 정제하고 분리하는 기술인데 그것이 이제 중국이 세계 최고고 시장 점유율이 정제, 분리, 이걸 프로세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술로 봤을 때는 전 세계의 80에서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도 80에서 90%를 가진 것은 독점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독점이 다른 나라는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은 물건이었어요. 엄청난 오염을 동반하기 때문에 민주나 또는 어떤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 동네에 왜 이렇게 와야 돼? 마치 핵 폐기물을 설립하는 것처럼 공장을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규모 있게 그리고 민중의 어떤 불만이 없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원래도 있었고 근데 1970년 이전만 해도 미국이 가지고 있던 기술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버린 기술이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중요해질 줄은 미국이 알았다면 버렸겠습니까? 알래스카를 가서라도 했겠죠. 근데 지금은 못하는 기술이 된 게 왜냐? 경제성이 없어요. 중국에서 하면은 뭐든지 싸진다. 이게 이제 철칙이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히토리웨어예요. 거기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가져와서 쓰기만 하면 됐는데 이것을 처음 건드린 게 이제 일본이었죠. 그 옛날에 센카쿠 열도라고 일본에 있는 조어대 분쟁이 있었던 2010년 무렵인데 그때 시작을 했을 때 중국이 가진 게 그때만 해도 2010년이면 중국은 정말로 뭐라 그럴까 지금보다 한 반도 안 되는 그런 영향력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할 게 히토리밖에 없어가지고 히토리를 수출을 막아버렸어요, 일본에. 근데 히토리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거에 거의 60%가량을 일본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소재, 부품, 이런 장비 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재수출이 되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연결이라는 게 밸류체인이. 그런데 그때 일본이 당했어요. 그러면 전 세계가 준비를 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일본처럼 중국에 당할 수 있겠다. 준비를 왜 못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안 한 거 아니고 못한 거라고 저는 봐요. 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히토리를 가져오면 표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걸 알고서도 무역 전쟁을 2017년, 18년부터 시작했어요. 트럼프가. 근데 그때만 해도 뭐랄까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세계 최강인데 준비돼 있을 거야라고 했고 이번에도 그랬어요. 히토리를 가지고 무역 담판에 올릴 때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절대 준비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댓글로 네가 중국을 모르는구나 하지만 안 됩니다.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지금 미국이 이번에 된통당하고 나서 준비를 한다고 해서 마운틴 패스라고 하는 그 LA 캘리포니아에 있는 마운틴 패스라는 MP 머티리얼이라는 회사를 국유화했거든요. 그 회사의 지분을 사실상 국방부가 들어가서 국유화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중국은 이미 국유 기업은 그러니까 산업이나 그러니까 에너지 같은 중요한 산업은 국유화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매일 욕했던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국유 경제, 비효율적인 중국의 문제. 근데 문제가 터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미국이 국방부 예산하고 정부 돈하고 그것을 JP모건하고 골만삭스가 돈 들여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국유화를 시킨 게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당일날 주가가 폭등을 했었죠. 62%인가 올랐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국유화를 했는데 그러면 국유화한 MP 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양이 얼마가 될 거냐? 제가 본 보고서는 3년 뒤나 4년 뒤쯤에 한 10,000톤 가까이 갈 거다예요. 지금 중국이 생산하는 히토류가 30만 톤이 넘습니다. 10,000톤, 30만 톤. 10,000톤 정도면은 미국에서 지금 쓰는 양도 커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미국이 더 큰 투자를 해서 막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남의 나라에다가 지으라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라든가 호주라든가 아니면 멕시코에다가 브라질에다가 다 히토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강제로 니네가 지어 우리가 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미국은. 중국만 아니면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또 하나의 장벽이 기술입니다. 중국의 히토류는 그냥 생산량, 그러니까 이 광산의 마이닝 양은 전 세계 제가 알기로 그 미국의 연구소에서 CSBS인가요? 그쪽에서 한 그 연구 자료를 보면은 전 세계 히토류가 뭐 1억 4천만 톤이 매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4천 몇백만 톤이 중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30 몇 %만 중국에 있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캘까? 그 문제인 거예요. 근데 캔 다음이 문제입니다. 캐고 나서 정제하고 이게 깨끗하게 오염을 처리를 하고 그래서 히토, 소위 말하는 영구 자석에 들어가는 뭐 네오디듐이나 디스프로시움 이런 거를 갖다가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술이 세계 최고가 중국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세계 최고였다가 버렸는데 그거를 가지고 돌아온 지금은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박사가 바로 이제 쉬 뭐라는 박사인데 그 양반이 중국의 히토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 세계 히토류 기술의 거의 90 몇 %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반도체로 얘기하면은 지금 2나노, 3나노 만드는 게 TSMC라 그러면 사실은 중국에서는 지금 28나노 만들고 있거든요. 그 기술 차이보다 훨씬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히토류를 비유를 할 때 중국이 가지고 있는 히토류가 2나노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 그러면 전 세계 나머지는 이거보다 한 세대 내지 두 세대 떨어져 있는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가격으로도 얘들은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거고 이쪽은 저부가가치고 생산량도 그렇고 그리고 기술 라인업도 그렇고 기술자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 그거를 이제 이번에 극명하게 알았죠, 미국이. 그래서 무역 담판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결국은 우리가 타겟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하나 다행스러운 것이고 우리는 결국 AI 같은 이 멀티모달 또는 멀티태스킹 전략을 써야 돼요. 뭐 안보는 뭐 미국, 뭐 경제는 중국 이 개념이 아니라 중국도 우리가 필요해요. 미국도 우리가 필요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이것을 가지고 양쪽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근데 양쪽이 아니라 이쪽도 이제 이쪽 세력이 있고 이쪽에 팀이 있고 이쪽도 이쪽에 팀이 있고 다 우리한테는 협력 국가이기도 하고 또 수출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히토리만 놓고 볼 때 그들이 중국이 우리 것만 막을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없지는 않겠지만 왜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려 가지고서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도 그쪽은 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령이라 그럴까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바벨 전략이라 그러는데 한쪽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는 꽉 쥐고 아까 말씀드린 코어처럼 꽉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쪽도 중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쪽은 어찌 보면 더 중요해요. 뭐냐면 소비 내지는 수출 내지는 뭐 문화 이런 쪽.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둘 다 놓을 수 없거든요. 첨단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소비와 관련된 것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K컬처를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것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쪽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저쪽에서 반감이 들게 해서는 우리한테 유리할 게 없어요. 우리는 다 취하고 활용할 거 활용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확실하게 줄 서는 것보다는 이제 외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전략적인 모호성. 제가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이런 밀당 이런 거를 잘 해야 되겠죠. 그거는 진짜 바벨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코어 앤 새틀라이트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각 산업별로 대응을 해야 되고 히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는 히토류의 양이 적지 않아요. 왜냐? 우리도 전기차 만들잖아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히토류가 적게 들어가면은 2점 몇 킬로에서 3킬로가 들어가요. 그리고 산업별로 이제 가장 재밌는 사례를 들어드리면 휴머노이드 로봇 보셨죠? 중국의 로봇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셨죠? 그 로봇의 히토류가 보통 1kg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히토류가 어디 들어갈까요? 모터에 들어가거든요. 모터는 휴머노이드 로봇, 제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그러면 모터가 돌리는 데마다 다 들어가요. 팔목. 왜? 이것을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게 모터이기 때문에 그 모터 속에 이게 모터라 그러면 모터에 요만한 영구 자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영구 자석이 히토류, 네오듐하고 디스프로시움으로 만드는 히토류예요. 히토류가 없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안 됩니다. 영구 자석이 없으면 전기차도 생산을 멈춰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또 미국과 관련된 회사들의 모터 회사들이 먹게 생겼고 일본의 그 모터들이 생산이 안 되고 인도는 물건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백악관으로 막 몰려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 지원해 줄게라고 해서
반도체를 일부 풀어줬고 그다음에 히토류를 갖다가 한시적으로 공급받기로 한 거예요. 결국 이 히토류가 굉장히 좀 어렵고 좀 더럽고 이런 산업으로 보이겠지만 지금 현재 히토가 들어가는 연구 자석이 없이는 테슬라가 얘기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인간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많아진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